자, 이제 그 탐구 활동에 있는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화폐 정리 사업 관련돼서 이제 그 한국 자본주의 역사 강말기 교수님의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정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화폐 제도였다. 백동화 남발로 문란해진 조선의 화폐 유통과 양국의 화폐 제도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과 기업가의 이윤 추구도 어렵고 일본이 의도한 식민지화도 추진될 수 없었다. 자,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조선의 화폐 유통과 일본 화폐 제도 차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조선의 화폐는 음본이고 요때는 이제 이미 일본은 이제 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도 통합시킬 필요가 있을 필요가 통합시켜야 되겠죠. 자, 화폐 통일과 정리는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과 조선 간의 식량, 원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원활을 위해서 절실한 문제였다.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이거해서 대한제정고문으로 취임한 메가다는, 자, 요때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에는 이제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슨이 왔고 재정 고문으로서 메가다가 맞죠. 그래서 이제 먼저 12도 전환국을 폐쇄하고, 이 전환국은 조선에서 이제 그 화폐를 만드는 기구죠. 그래서 화폐 발행권을 뭐냐 박탈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폐쇄가 조선의 자주적인 화폐 발행권을 빼앗은 후에 다음해 1월부터 조선에 진출했던 일본 제은행을 내세워서 화폐 정리를 착수했다. 자, 화폐 정리는 우선 기존에 통용했던 화폐를 환수하는 대신에 제일은행권을 주요 통화로 했죠. 본인 화폐로 삼았고, 자, 조선 정부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에 통용된 화폐와 일본 화폐 등간을 묶어서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폐 유통상 어, 양국 장벽 사이에 장벽을 제거하고자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1대1 교환은 아니었어요. 실제 그 교환하는 과정은 1대1이 아니었고 부등가 교환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예, 부등가 교환이니까 공황이 일어났다고 했죠. 시중에 있는 어떤 총 통화량이 축소되는 바람에 공황이 일어났고요. 자, 이로써 일본은 일개 사립은행이 발행했던 제은행권이 사실상 조선의 본위하로 무제한 통용됐고, 일본의 은행권 발행을 통해 식민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선 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은 조선의 화폐 자산이 상실되긴 가정이었다. 그래서 1905년에 7월부터 기존 화폐가 환수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조량이 많고 화폐 가치가 불안전한 백동화였다. 자, 일본은 백동화를 그 지대에 따라 갑, 을, 병종으로 구분하고, 갑종은 본래 값인 2.5품으로 교환해주고, 이보다 질이 떨어진 을은 1전으로 교환하거나 교환되지 않는 화폐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절단하여 돌려주고, 질이 더 나쁜 것은 아예 변종은 교환 대상을 제외시켰다. 예. 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년 개정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미리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탁지부령으로 했는데, 이 탁지부는 이제 그 당시 재정을 관리했던 우리나라 부서지만 실제 일본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재정고문 메가타가 그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은 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당시 사용했던 상품 정보와 백동화 등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 구실을 만들어 교환을 어렵게 만들고,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액 교환은 거부하고 그 고액 교환은 만 인정해주고요. 홍보 기간도 짧았고 그 다음에 교환 기간도 짧았죠. 그 결과 이제 제일은행은 사실상 한국의 그 중앙은행이 되었으며 일본의 금융 장악은 가속화되었다. 참고로 이 제일은행은 일본 그 통제 시기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뭐냐면 제일은행이 이제 없어지고요. 대신에 이 중앙은행은 이제 따로 만들죠. 1911년에 조선은행이 만들어져. 1910년이다. 조선은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은행권 대신에 1911년에는
조선은행권이 발행이 돼요. 조선은행권이.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지금 제일은행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돈이 될 것 같아. 화폐 수집상한테 갖다 팔면 상당한 많은 돈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제일은행권은 1905년부터고 1910년대까지만 사용했던 거고 1911년부터는 조선은행권으로 넘어가요. 예. 자,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저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일본 정부가 한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과 재정장을 시도한 까닭은, 그래서 이제 금융과 재정장을 통해 재정을 예속화시키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시켜 식민지 침략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거 넘어가서 밑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는 일본인 토지가 소유가 점차 확대되어 너일 전쟁의 계기에서 일본인 토지 소유가 본격화되었다. 자, 일제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 동양척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서 대규모 토지 약탈을 자행했고요. 특히 국유지 개간과 역둔토 있죠. 이 철도망들이 거의 대부분 역둔토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자, 이 역둔토 수용으로 그 국권 피탈 이전에 이미 막대한 토지를 뺏었다. 자, 이러한 이제 일제의 이제 금융지배와 토지 약탈은 우리나라의 식민지역의 기초 작업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자료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거기 역등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역등톤은 고려 조선 시대 때 역에서 경작한 토지 역의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역도와 역의 경비를 위해서 주둔한 군대가 자급자족을 하도록 경작한 둔전을 합해서 역등토한다. 근데 대부분 철도망들이 예전에 역참이 있었던 경로이기 때문에 이 역등토가 이제 많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뺏겨서 일본이 철도 놓는데 이제 어떤 그 철로망을 형성하는데 토지가 되죠. 예, 주요 토지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구국운동은 5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반공령, 이권수운동, 상권수운동,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먼저 반공령을 볼게요. 반공령. 자, 이 반공령이라는 것은 개항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지역의 관찰사가 도내의 식량이 부족하면 도내의 식량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반공령이었어요. 예, 반공령.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개항 후죠. 개항 후에 그 당시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쌀 많이 유출되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된 조일통상 조약에 입각해갖고 그 당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도내에 있는 이제 쌀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방공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해갖고 우겨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방공령 사건이야.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농촌에 침투하여 가진 방법으로 쌀과 콩 등을 매점해서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자, 통제를 받지 않고 곡물이 계속 반출되자 곡물의 절대 비축량이 부족하여 식량량을 가중시키고 곡물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왔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배경 아래 조선 지방의 간에 의해서 주로 관찰사예요. 이 사람들이 반공령을 내요. 예, 반공령이 내어진 배경을 취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반공령을 실시하기 전 1개월 전에 일본 측을 통보한다는 조일통상정정 제37간을 근거로 조선 측을 강압하여 결국 반공령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명목이냐면 조선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 통보를 했지만 문제는 일본 애들이 이 통보 우리 늦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조약 위반이다.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방공령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본 상인 손해봤다, 배상금까지 내라 해갖고 결국에는 방공령 처리하고 배상금까지 지불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공령은 2번 있었다 그래요. 뭐 한경도하고 항해도 이렇게 있는데, 한경도는 콩의 그 유출을 막는 방공령이었고, 항해도는 쌀 있죠. 쌀을 이제 뭐냐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상인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런 반공령은 정부가 주관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권수운동, 상권수운동, 항무지 개혁운동, 국채보상운동 달리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 1889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됐던 것은 조율통상 장정,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한편 일본 어민들은 조선 정부가 체결한 어로업정을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의 어로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어민들은 우리용도와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연해안까지 가서 어로 활동하였다. 자, 이로 인해서 일본 어민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우리 어민들은 피해가 막대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네발 달린 짐승들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발 달린 짐승들이 먹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소나 돼지 이런 것들 먹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고요. 예전부터 이제 단백질은 주로 고기,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이제 뭐 그 섭취했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어장을 거의 싹쓸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의 유입과 함께 외국 상인들의 대거 진출하면서 국내 상인들은 이제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개항장의 객주들은 상이소를 설치해서 동업자에 설치하고 동업자의 객주회를 조직하여 그다음에 외국 상인들 상권 침탈에 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1880년대에는 외국과 매진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서울이 개방되고 외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어 국내 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기전과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주도하여 대부분 서울 상인들이 호응하여 세차를 거쳐 철시와 시장을 이제 파하는 거죠. 시투쟁을 했고 내지 행상이 허용되는 외국 상인들이 서울 비롯한 지방의 주요 도시 상점을 계속 정주하는 형태의 상업활동이 강화되자 서울의 시정 상인들이 한국중앙 총상회를 조직해서 그 당시 외국 상인들의 침탈을 저항하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한국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기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지원을 해줘요. 독립협회가. 자, 한국중앙총상회가 그 옆에 있죠. 1898년에 종래에 금난적과 이런 시전 상인들이 그 외국 상인들의 침입에 맞서 상권을 지키려 발족시킨 상인 단체다. 참고로 이 금난 정권은 갑오개혁 때 그 뭐냐면 폐지했죠. 갑오개혁 때.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제1차 갑오개혁 때 폐지된 거야. 예. 요게 그러니까 유기전 그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금난 정권 예전에 없어졌고 시전상 유기전을 제한 시전상인데 금난 정권은 예전에 없어졌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방공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방공령은 조선시대 때 지방간의 집권으로서 천재와 병난 등의 사정으로 식량 공급의 핍박이나 쌀값 폭등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지방에 산출된 양국을 타 지방이나 타국의 유출 금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1884년에서 1902년까지 17번의 방공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7개 발동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방공령이 두 번 있었죠. 항해도에서 일어난 방공령과 그다음에 함경도에서 일어난 방공령.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방공령 사건이라고 이제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제주도민들 등장이 있어요. 이 등장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청원서야. 간청에 올린 청원서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주도 부근에 이제 그 물고기를 싹쓸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탄원서를 낸 거야. 내용 보면 자, 이 등장한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조선 어민들의 생계를 침탈하고 심지어 인명까지 제대로 살생한 침략상을 보여주는 자료다. 언어 침해 및 인명 상상은 당시 일본인뿐만 아니라 천국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고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조선 해안의 모든 어민이 보편적으로 겪었던 이다.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와 보안의 이권수호 운동을 볼게요. 예. 독립협회가 이제 이권수호 운동, 보안에는 항우지 개강권 반대 운동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권수호 운동을 보면 자, 아가파천 이후에 조선의 많은 경제적 이권이 세계 열강대에 손에 넘어갔다.
특히 러시아는 한려은행을 성립하여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과 국고 출납권을 획득하려고 하였다. 자, 이에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대 이권 양대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 열강대 이권 침탈의 위기에 느끼고 그동안 빼앗긴 이권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권 침탈의 책임으로 전 회장 이완용을 제명하기도 했다. 자,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항복한 이후에 러시아가 점차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책을 전환에 따라 독립협회는 반려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이 반려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제 독립협회에 남아있었던 이완용 같은 친일파가 떨어져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반려운동과 이권수운동은 이제 서로 연결돼 있죠. 그 당시 아가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중심을 해갖고 이제 뭐 경제적 이권을 탈취하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 반외세 운동, 독립협회 반외세 운동은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자,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기지로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목포, 진남포의 토지 매입과 부산 저정도의 저탄소 기지인데 이 저탄소는 뭐 하는 거냐? 석탄을 보관하는 기지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해군은 증기선으로 운영됐죠. 예, 함선은. 그때 함선에 이제 석유를 싣는 게 아니라 석탄을 싣었어. 석유를 싣기 시작한 건 1차 세계 이후고요. 근데 이 석탄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모두 다 실을 수 없고 중간중간에 기항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석탄 창고에서 석탄을 공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의 전용도에 그를 조처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탄소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석탄 보건소를. 근데 이것을 이제 하니까 만민공동을 개최시켜 강력하게 저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게 반발에 부닥치면 금방 물려나요. 그냥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주요 타켓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하여튼 프랑스의 입건 요구도 주권 침해라고 오히려 좌절시켰다. 근데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환영했죠. 이게 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 항우리 개간권 반대 운동을 볼게요. 자, 1904년에 너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대리공사시켜 정부의 산림 천택이나 항우지 개천권을 일본인에게 50년 동안 특권을 요구하자 맹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보안회가 조직이었죠. 보안회. 자, 보안회는 종로 백목전 도가에 본부를 두고 공개적 성토대회를 열어 일본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해 결사 반대를 주장하면서 전국에 경문을 보내고 고관 관리들을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 결국 정부는 일본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를 거절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 한편 일부 민간 시설인과 관리인들은 항우지 우리손으로 개간하고자 해서 관료 자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농강 행사를 설립했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자, 이 농강 행사 관련된 내용이 그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904년에 일본의 토지 침탈 기류에 대응하여 개간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적 농업회사이다. 자, 일본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이 도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관료와 신합인들이 한국인들의 항무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위하여 농강행사 설립을 설립하고 정부의 개간 특허 요청을 하였다. 급박히 신험장의 설립과 농악과 강학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네. 근데 이 농강행사는 이 보안에는 일본 애들이 항무지 개척권을 철회하는 대신에 없애달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이 보안의 농강행사는. 그래서 그 항무지 개척권 철회 요구는 그래도 경제 구구 운동에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예요. 요거는요. 자, 국제보상운동 보죠. 자, 국제보상운동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고. 자, 이게 1907년에 시작됐죠.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그 당시에 대구에서 김강제 성상동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뭐냐면 확산되었다. 요게 이제 또 주요 인물이 빠졌는데 양기탁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이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것은 일제 통감부가 설치하고 그 당시 한국의 이제 시정 개선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재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할 목적으로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한국 정부 이름으로 빌린 거야. 그래서 일본 차관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뭐 시정 개선도 하고 자기 막 이제 맞는 시민지 경제 체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를 또 이제 차관으로 예속화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조달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일본은 1907년 초에 정부의 대일 차관은 1,300만 원 이뤘는데, 자, 이는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정도였다. 정부에 의해서 국제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국채를 보상하던 주장과 함께 서울의 국채보상 기성회를 이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에서 이제 국채 보상 기성회가 이제 조직하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국채 보상의 방법이 나오죠. 국채 보상 운동에서는 전국민 참여 금연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여성들은 반짝감을 이제 절약하고 비녀와 가락지 같은 의용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각종 애국 계몽 단체 운동가 언론기관이 호응하여 모금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성금액이 20만 원을 달하였다. 일제는 모금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이걸 이제 반일적인 운동을 이제 간주한 거죠.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체의 이제 지도부의 압력을 가하고 배대 추방 공작. 자, 배대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 국제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했던 언론기관이 대한매일신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기탁이 의원금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양기탁을 이제 뭐냐면 구속을 해서 이제 재판에 갖다 붙이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그 조작됐다는 걸 알려지게 되면서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이제 운동이 다 이제 뭐냐면 잠재 그 운동 자체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죠. 자, 결국에 국제보상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국권 침탈을 청구했던 시기에 애국심을 고취시켜 한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이때 모아진 모금 자금 있잖아요. 앞에 언급한 20여만 원 정도는 나중에 이제 경무 총괄부에서 강탈돼요. 그래서 식민 통치에 이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국제보상 운동 관련된 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상업자본 형성과 상회사 설립을 보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상업자본, 그다음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집단을 얘기하죠. 뭐 보부상이나 시장상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산업자본들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이 상업자본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다음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은행 같은 거 있죠. 예. 근대식 은행제도 받아들여서 이제 형성되는 금융자본인데, 이 산업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공통적으로 그 당시 일제나 서양 열강대 어떤 자본에 맞서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뭐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돼갖고 결국에 노용은 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상업자본과 관련된 거예요. 상업자본. 상업자본. 그래서 이 상업자본은 그 당시 이제 외국 자본의 침투에 대응해서 근대 경제 건설을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그냥 기존의 상인들이 그 뭐냐면 자본금을 좀 키우고 상회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개항 이후에 이제 외국 상회사들이 국내 진출, 개업화에 위한 외국 회사 제도 소개,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일부 상업자본들의 성장 등을 자극받아 1880년대 초부터 평양의 대동상해 등 상회사가 설립되어 갑오개혁 이전에 40개에 이뤘다. 그래서 그 당시 개항 이후에 그 설립된 그 회사 형태는 상회사가 많아요. 상회사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3명과 4명 정도의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출자해서 만든 소규모 개인 그 소규모 상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약간 적어. 예, 주식회사보다는.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상회사였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내용을 보면요. 개합해서 했던 서양의 근대적 산업 및 기술 도입을 통해서 강공 개발 및 도로, 항만 시설 확충과 그 농업 개량을 준영했고 공장 제도의 회사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정책이라고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하죠. 예. 서양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심어서 우리가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런 것들 발전시키자. 그래서 민간 차원이나 그다음에 강무 정권 차원에서 식상업 정책을 이제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근대적인 어떤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자, 그리하여 1880년대 초 정부는 제도 개혁을 당해서 청나라와 일본에 그 사절단을 파견하여 등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기관의 집속 공장을 설립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근대적 회사의 설립을 이루어지면서 민간에서도 외국 상품의 유입과 그 다음에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투에 대응해서 상해사 및 회사 설립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운송업, 그다음 금융업, 철도부설, 농수산업 부분에서 두들겨 해운회사와 유흥회사. 해운회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바다 그 운송을 바로 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족자본으로 쓰여진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뭐 대동협동 우선회사, 그 다음에 그 인천 윤선 그런 주식회사가 있고, 유구는 이제 뭐냐면 육지 이용하는 길이죠. 이걸 통해서 운영하는 이운사, 뭐 통운사 이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철도도 이제 자주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었지만 부하철도 회사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대한철도 회사 이런 것도 있죠. 강업회사 같은 경우는 해선 철강회사, 뭐 수완 금강 합작회사인데 이름까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대한철도에서 나온 거 보니까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근데 나와도 이거 맞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맞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자본 형성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 넘어가는데 이 상업자본 넘어가기 전에 좀 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요 가운데 원래 상해사였잖아요. 근데 이 상해사의 좀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동업자 성격의 이제 상해사에서 일부는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근대적 형태 주식에서 발전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없지만 중앙교과서에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앙도 되게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상해사는 몇 사람이 공동 출제한 소규모의 상해나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도 있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합작회사도 생겨났으며 점차 주식회사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역사 자료시에 보면 회사 설립과 관련돼서 한성 순부의 회사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대적 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산업금융자본이에요. 자, 이 산업자본이라는 건 아까 말처럼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갖고 자본을 축적한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했죠. 자, 내용을 보면요. 개항 이전에 이미 발달했던 유기공업, 야철공업 같이 농민들의 구매력 향상을 기반으로 공장제 수공을 법무하면서 메뉴표처를 법무하면서 서울의 조선 유기사회라는 합작회사 설립되는 등 산업자본 성장을 했다. 그래서 면직물 생산은 농민치의 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수입 방정사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인 면직을 발달 생산이 늘어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시에는 민족 자본에서 직조 공장이 세워지고요. 그다음 반간반민, 그러니까 반은 간이 투자하고 반은 민간이 투자하는 대한 직조 공장. 시장 상인들이 이제 자본이 중심되었던 이런 이제 상업 자본이 시장 상인들은 상업 자본이잖아요. 자, 상업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중심했던 종로 직조산업인지 기숙사 같이 이제 갇힌 기숙사 시설 갇히는 한성 직조회사 등이 대표적인 있고, 자, 이들은 이제 메뉴표처 단계가 아니라 기계를 도입했어. 기계제 생산, 기계제 공장제 운영했죠.
근대적 공장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개항 초기 때 공장제 수공업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유기사 상해처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양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기계제 공장제로 운영하는 또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민간 기업사와 관리기업, 간에서 만든 기업 이런 것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이제 근대적 경험으로서 요업이라든지 정미업, 성냥 제조업, 담배 제조업, 연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죠. 일단은 산업자본이 이제 경영이나 자본이 딸리기 때문에 대개는 외국 자본의 일제 경제 침탈을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금융 자본을 볼게요. 두 번째 달라붙더니 금융 자본인데 자, 개항 이후에 일본의 금융기관이 침투하고 일본 상인들의 고리대금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국인 최초의 은행 설립 운동이 발전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은행이 조선은행이야. 자, 이 조선은행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그 중앙은행 조선은행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제 관료자본들에 의해서 중심이 된 민간은행으로서 국고 출납업무에 대응했고 지방에 지점을 들였으나 곧 폐쇄였다. 그다음 조선은행에 이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한성은행이에요. 한성은행. 자, 이 한성은행은 그 성립됐고 이 한성은행이 이제 나중에 그 계속 이어져 갖고 이게 무슨 조은은행인가요? 예, 조은은행. 그래서 이 조은은행으로 이게 계승이 되죠. 이 조은은행이 어느 쪽으로 넘어갔나? 그때 IF 막 할 때 뭐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 쪽으로 넘어간 은행인데 하여튼 요때 이제 조은은행으로 이제 계속 연결되고요. 자, 그다음 서울의 거상들이 주동이 되어 대한청일은행과 조선인 산업 회의소가 중심의 한인은행이 만들어진데 이 한인은행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메가더 화폐 계기 화폐 사업 있죠? 그걸 계기로 해갖고 대응청에서 만들어진 거고 대한청일은행은 이제 뭐냐면 상업은행으로 계승돼 뒤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이 상업은행도 나중에 합병이 되죠. 신한이가 우리도 넘어갔을까요? 예,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민족 자본이 차츰 성장하고 있었으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규모 또한 이제 작아서 이때 이제 민족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전반적 앞에서 언급한 상업 자본, 그다음 산업 자본, 예, 금융 자본 이런 자본들 얘기해요. 앞에서. 그래서 성립했을 때 그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규모 또한 이제 작아서 난로 심화된 열강대 경제 침탈로 인해 외국 자본의 침입과 정부의 정책 비공에 따라 압종권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대개 보면 자금 부족,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 일본의 정치적 방식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도는 했지만 나름대로 시도를 했지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더구나 이제 보호국채에서 화폐 정기 사업 등 민족 자본에 대한 탄압책이 탄압책 등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식민지하기에 대한 준비 단계인 재정 정리 일환으로 실시된 거고, 그래야 일본 한국 상인들이 화폐 자산을 빼앗아 일본 상인들이 넘겨준 거죠. 대표적인 게 앞에서 이제 뭐냐면 백동화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본 상인들은 미 정보를 알고 그 당시 병종이나 어, 이런 을종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그만한 가치가 한국인에서 일본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급시한 금융공황이 일어나서 한국 상인들 큰 타격을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줬던 게 뭐냐면 어음이에요. 어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물건을 받고 나중에 이제 돈을 주겠다고 어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어음을 받고 이걸 일종의 화폐처럼 이렇게 이제 뭐 돌려 쓰면 그 가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메가더 화폐 기업이 있으니까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일 때는 빨리 이제 해소를 해갖고 새로운 화폐 바꿔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음이 원래 기한 시기보다 빨리 해소가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음을 해소한다니까 돈을 이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의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재정 파탄이 되고 이거 어음을 빌려줬던 이제 그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대금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은행들도 몰락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해서 파산이 인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리고 이런 파산된 기업이나 은행들을 다 일본인들이 다 또 뭐냐면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일본 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큰 타격을 줬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어렵게 하였다. 자, 또한 개항 이후에 일본에 대한 무제한 금의 유출 요게 문제가 있다고 했죠. 네,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뒷받침한 반면에 왜냐하면 금본위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를 해 줬어요. 반면에 조선의 민족 자본 형성을 좌절시켰고 그리고 일본은 금본위제로 옮겨갔으나 조선은 이게 중요해요. 근본위에 의한 근대적 화폐 제도를 확립하기 어려웠어. 왜? 우리나라는 금이 많은데 이 금이 우리나라에 쓰지 못하고 다 미국 가지고 막 일본어 가지고 빠져나가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근본위의 태안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다. 예.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좀 이따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있잖아. 문호 개방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전개해온 민족 자본의 성장은 일제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침탈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우리나라 이제 강무 정권 때 근본이 태안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정리해서 좀 볼게요. 이 교과서에 없어요, 요 내용은요. 자, 구한말 화폐 정책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나? 요거에 대해서. 자, 화폐 제도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자, 일단 이제 조율수 조교 부역이 있죠. 요게 이제 강해도 조약의 이제 부속 조항이었던. 자, 조율수 조교 부역에는 개항장에서 일본 엔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관사 설치가 이제 있는데 이 해관사 설치는 이거는 이제 청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운영권이든 수세권이든 다 가져갔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 설치했지만 실제 운영이나 수세는 청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청나라가 누구한테 운영권을 넘기냐면 일본한테 넘겨. 예. 그래 갖고 일본에 이제 실제로 일본이 이 운영을 했어.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관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수출 그 상품에 이런 물품 대금을 엔화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일본 화폐로. 자, 그러니까 일본 화폐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너일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이 해관세를 일본인들이 장악을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관세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일본의 화폐가 널리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식 화폐 발행 장전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요거는 갑오개혁 때 행해졌던 거죠. 자, 조선 정부는 원래는 이제 화폐 개혁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어요. 예. 신식 화폐 조례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1차 갑오 개혁을 하면서 일본 주도 바뀌게 돼. 그러면서 이게 만든 게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야.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일본은 그 당시 은본위 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은본위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화폐 전국적 유통. 예전에 개항장 안에서만 이제 유통했는데 전국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밑에 있죠. 왜냐하면 화폐를 찍어내려면 은하나 그 보조 화폐를 찍어내려면 찍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공백기 동안 화폐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그 당분간 외국 화폐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준 거야. 그래서 개항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은화는 이제 그 발행할 때 또 은화 외에도 보조화폐를 이제 발행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항동화, 백동화, 뭐 적동화 그 중에 제일 단가가 싼 게, 단가가 낮았던 게 백동화였거든요. 예. 백동화를 이제 주로 많이 만들었죠. 왜냐면
은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 만드는데. 근데 백동화는 니켈만 약간 섞어 가지고 만들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단가도 낮고. 그러니까 백동화를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일어났다?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나죠. 일단 백동화 인플레이션 원인은 정부가 남발했고 일본인들이 위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백동화 가치가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한말 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런 근본위에도 이제 바뀌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 추세가 이제 근본위 태환제도였거든요. 근본위 태환은 중앙은행이 있고 그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킨 다음에 그 일각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야. 뭐 일단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일단 금을 많이 예치시켜야 되고, 예,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앙은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걸 하기 위해서 화폐주대나 중앙은행주대, 태환금권주대 같은 이런 법률들을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겠다고 이제 의지만 표명한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어 금부랑이 없었어. 예, 이것 때문에 다 금이 어디로 간 거야? 일본에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못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시도는 했지만 못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밑에 사조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결국에 근본이 태안제는 누가 실시했죠? 메가다가 실시했죠. 메가타. 네, 제가 계속 메가다라고 발음하는데 제가 예전에 메가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메가타로 이제 뭐냐면 알아들으세요. 예. 자, 하여튼 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구한말 화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2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한 제은행권 확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제은행권은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화폐는 아니고요. 일본이 근본위제도 바뀌면서 1898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엔화 국내 유입을 금지시켜. 그러니까 이때 국내는 조선 내 유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은행에서 이제 발행한 것이 조선은행권이야. 조선은행 제일은행권이죠. 예, 이 제일은행권은 나중에 너일 전쟁 이후 군부로 활용되면서 확산이 됐고 메가더 화폐 기억 때 금본위 제도 이용해서 본위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05년부터 해서 1911년까지 사용했던 화폐고 11년 이후부터는 조선은행권이 바뀌어요. 그 중앙은행도 이제 제일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바뀌고 이 조선은행은 앞에 있는 간료자본들이 세워진 조선은행과 좀 다른 은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선은행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한국은행이었다가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병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에 칭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은행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제가 그 구한말 화폐 병천 과정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좀 앞뒤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이와 관련된 이제 미래행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미래행 교과서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가 아니라 141페이지겠네요. 141페이지. 자, 여기 미래행 교과서 이제 경제 변화와 경제 구국 운동의 전개가 있고요. 그 밑에 김옥군이 이제 해사서를 통해서 요걸 이제 해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조가 있다는 거. 자, 요 앞에서는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뭐 조율통상 장정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자, 정부는 개항 이후부터 무관세로 행해졌다. 일본의 무역상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래서 간세권 설정과 방공령 선포 등을 포함하는 조율통상 장정을 체결하였다. 근데 여기 방공령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뭐랄까 무제한 유출을 뭐냐 금지시키는 권한을 준 거죠. 예. 그래서 방공령은 예전부터 있었고, 근데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한 거야 방공령을. 예. 자, 하여튼 또한 세국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게 기선을 도입했죠. 이 진기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윤사 같은 해운 회사를 만들고요. 세국 운반뿐만 아니라 그 화물 승객 수송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이윤소는 간립 그
정부가 만든 이제 뭐야 국가 기업이야. 국가 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경강상인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면 자, 1880년대 초에 외국 상인들의 내륙 침투에 맞서서 개항장 객주를 비롯하여 자본 축적에 이제 성공한 일부 상인들이 동업자를 모아서 상회사를 세우고요. 외국 자본과 경쟁을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해선 대동상해는 평안도 상인들이 성립한 유통회사로 전국 각지의 쌀이나 쌀가죽 등을 사고 팔았으며 해외 무역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일부 이제 1890년대 주식회사도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자, 한편 일본 금융기관이 침투를 대응해서 최초의 민간은행이었던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등이 설립됐고요. 그러나 결국엔 기업가 은행은 일본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과 경제에 미쳐서 근대 민족 자본의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서 이제 주가 있는 상해사가 있어. 상해사. 이 상해사는 그 당시 정부의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특권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간상들 있죠. 간상들하고 좀 비슷해. 왜냐하면 정부 입장할 때는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강무 그런 개혁 시기 때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이제 좀 리버리한 그 자유 뭐랄까 개혁파들은 반대를 했죠. 얘네들은 자유 경쟁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이런 정부의 특권을 받고 이제 상해사를 설립했는데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예. 상해사는 정부의 영업세를 납부하는 대신에 각종 무명잡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동일 업무의 이제 업종의 무허가 상인들 영업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냈고요. 상해사는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했으며 개항장과 내륙 간에 무역을 종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공령을 실시하다. 이 내용을 볼게요. 자, 개항 직후부터 일본 상인은 쌀과 콩 등의 곡물을 사들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홍련이 겹쳐서 곡물이 크게 부족했는데 그래서 한경도, 항해도, 충청도 등지의 지방에 곡물을 유출하기 위한 수입차의 방공령을 내렸죠. 자,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방공령 한경도에서 일어나는데 한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조율통상 장정에 따라서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알리고 방공령을 실시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틀림이 나오네. 예. 자, 그러나 일본은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의 압력을 가해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오히려 일본 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손해봤던 배상금까지 반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권 이권 수호 운동 내용을 볼게요. 자, 조천 산미수요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에 청일 양국 상인들은 서울에 상점을 설치하고 상권을 확대해 나갔죠. 자, 이때 이제 중개무역 같은 거 등등을 해갖고 이제 이득 받던 시장상의 타격을 이제 받게 되고 외국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철시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자, 이후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막고 상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펼쳤다. 자, 열강대 이권 침탈이 이제 심해지는 가운데서 독립협회가 앞에서 본 거 이권 수호 운동을 또 활발하게 전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만민 공동에 개최하고 러시아와 저정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키고 한려은행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강상 체육권의 요구를 저지했다. 요것도 하나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쓰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수호운동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너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토지 약탈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항시의 소유 항무지 개간권을 양도했는데 보안회가 조직해서 철폐시켰고 동강 행사를 세워서 항무지 개간권을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국제보상운동은 있죠. 국제보상운동은 일본이 통감을 설치하는 이제 적국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때 이제 차관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래서 한국 정부 이동을 이제 빌려왔죠. 식민지와 톡대를 막기 위해서 정책기구를 강화하거나 각종 시설을 만드는 데 쓰였다. 자, 그 결과 이제 나라빚이 이제 급증하였고, 그다음 1907년에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을 맞먹는 300만
1,300만 원에 달하였다. 자, 2000년 일본에서 경제적 예속이 갈수록 심해지자 국민의 선거를 모아 나랏빛을 갖고 국고를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상동 중심에서 대구에 시작된 이 운동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 기성회가 조직됐고 여기 대한매신보 같은 언론기관들이 이제 앞장섰죠. 담배를 끊어 성금을 내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부녀자는 비누와 가락지 같은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내기도 했고, 자, 일본 유학생이 미주 러시아 국부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 동참하였다. 자, 거기 이제 일본은 이 운동을 배 운동을 간주해서 대한매신보 주피였던 양기탁을 구속을 하고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 국제보상운동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여성사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 여건의 어떤 신장을 어, 올려주는 것이 국제보상운동에서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잠깐 볼게요. 자, 국제보상운동에서는 여성들이 폐문을 모아 성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자, 유교적 통념 아래 사회 참여에 참여를 받았던 여성이 민족의 의기에 직면하여 당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뭐냐, 국제보상운동은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뭐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즘에 여성 관련된 내용, 여성사 관련된 내용이 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보시면 그 국제보상운동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보고 왔는데, 예, 이게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국제보상 친서가 있어요. 예.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눈에 좀 발라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사료에 있거든요. 거기 자료 1번 보면 이제 한국중앙총상회가 외국인 상권 상해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자료 1번에. 자, 자료 1번의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말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청일 상인을 비롯해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 상인, 아이고 잠깐만요. 어, 그다음에 청일 상인을 비롯해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 시장까지 들어와 점차 상권 확대하면서 시전상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체크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1980년대 외국 상인들이 진출에 맞서서 객주 등 동업자 조합들 형태로 설립된 회사는 상해사. 주식회사 쓰시면 안 되겠죠. 상해사 쓰시면 돼요. 예. 뭐 보안에는 여러분도 알 테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를 좀 볼게요. 해당 교과서가 좀 약간 이게 설명이 이건 경제사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보충 자료도 이렇게 있는데 이 해당 교과서 제가 앞에 전 시간에는 그 흑백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본을 구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구해가지고 이제 요 시간부터는 그 원본을 가지고 할게요. 원본 PDF 파일을. 그래서 컬러풀하죠? 예,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138페이지 펴보세요. 138페이지. 이렇게 펴면 여기 자, 외세 경제 침탈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뭐 러시아의 그와 열강대 이권 침탈 아가판천 이후에 있죠. 요거는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금융재정 및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메가드 화폐 정리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앞에 읽었던 거 거의 이제 뭐냐면 겹쳐요. 예. 러일 전쟁 일으키고 승기를 잡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경제를 침탈하기 시작했다. 자, 군용지와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약탈하고 제종 고문이었던 메가타의 이제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자,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상평통보와 백동화 사용을 중지하는 동시에 일본 제일은행권 유통했다. 상평통보와 백동화의 경우에는 일부 교환해주지 않거나 그다음 불리한 조건 교환해줬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상평통보는 실제로 교환이 잘 안 됐어요. 이 엽전이죠.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가치와 표현 가치가 거의 일치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뭐냐 그 동네 고물상에 갖다 파는 게 더 이득이 됐기 때문에 교환이 잘 안 됐다고 해요. 자, 반면에 일반 상인이 미리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규모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자,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재정과 금융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대한제국을 예속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경제적 구국운동 해 갖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반공영하고 상권수호운동 있는데, 반공영 아까 지금 이건 거 동일하고 상권수호운동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권수호운동 관련된 내용, 독립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일본 금융기관 관련돼 갖고 뭐 조선은행, 한성은행, 그다음 천연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이 필요했는데, 당시 설립된 은행은 비록 대한제국 중앙은행은 아니었지만 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 운영되었다. 자, 그다음 항우리 개강권 운동해 갖고 이제 보안의 반대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대한민국 신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해요. 예, 빈약해요. 쉽지만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요거 뭐 예들용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고. 최근 추세들 보면 되게 단답형이고 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죠. 그거 단어 용어 쓰라는 거. 물론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는데 쉬운 문제들인데 은근히 못 쓰는 것도 있어요, 쓰라고 하면. 예. 그래서 내가 보면 학교 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그 풀어 갖고 학교 가보다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강한 사람들이 좀 빨리 학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 읽지 마시고 교과서라든지 그런 책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 볼게요. 일제 차관 제국의 정책으로 주권이 이어받자 대구에서 구국운동이 국제부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갈강권 요구하자 보안회가 이 집회활동에 끝내 철회시켰고요. 자, 현정연구회를 계승한 그 대한자강회는 전국의 지혜를 두고 월보를 간행하고 언론교육, 산업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한자강회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내서 이거 대한자강을 쓰라고 하면 못 쓸 분들 거의 많을걸요, 되게? 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한번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신문이냐? 이건 독립신문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한매일신문인데, 요거 단서를 찾으면 요 위에 있죠. 창간 연도나 이런 것들 창간인을 이제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풀어 봤고,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넘어가서 7 차로 넘어갈게요. 사회구조 의식과 변화. 요걸 좀 보는데 뭐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어 강동은 할게요. 네. 자, 크게 인제 그 사회구조 의식 변화에서 인제 크게 보면 위로부터의 사회개혁과 이제 아래로부터 사회개혁을 통해서 그 의식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자, 요거 인제 예를 들었죠. 뭐 위로부터의 사회개혁은 개혁 이전의 사회에서 지배층을 형성했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운동으로서 우리는 갑신전변, 뭐 외국 메이주신, 범법자가 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사회개혁은 이제 개혁 이전의 사회에서 피지배층이 형성된 민중들에서 추진되는 개혁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 프랑스 대혁명, 태평천국 운동 등등이 대표적인 거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각자 읽어보시고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갑신전면을 주도한 개야당 정부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제정을 봉건적 신문제 청산을 내걸고 근대사회 청산을 위한 개혁을 당행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갑신전면 갑오개혁,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적 개혁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민중 세계에 뿌리박지 못하고 외세 자원에 의지하려고 한 위로부터의 사회개혁은 결국 실패하였다. 자, 한편 양반 신분제도와 봉건적 수치체제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인간 평등과 사회 병영에 기초한 동학 사상과 결합하여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잠깐만요. 제가, 네. 자, 동학농민군의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동학농민운동을 발전했다. 동학농민군은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양반 중심의 정통적인 신분제도를 붕괴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 갑신전변과 동학농민운동의 평등의식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폐지한 갑오 을미개혁과 연결되어 반상제도 개혁 타파, 일제 천민신분 폐지,
그다음 공사노비의 제도 허파, 임신매매 금지, 조혼 금지, 가부의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자, 어떤 봉건적 패습을 타파하여 사회의식의 변화와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했다. 자, 그래서 뭐 있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갑신전면과 갑오개혁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사회개혁적 내용,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자유민권 운동의 전개에서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예, 이거는 그 뒤에는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독립협회 이제 마지막 달라 보면 민권 보장 운동은 독립협회 회원들이 4명이 무고하게 투옥시켜 재판에 열지 않은 채 10년의 유배를 청한 사건에 대해서 불법 체포행위를 구탄하고 항의 고안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끝에 무죄 석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독립협회는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 자유권과 재산 보호권을 요구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했고, 이 가오 중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인권, 뭐 민권 이런 내용이야. 예. 그러니까 인권과 민권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때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타난 개념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인권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사회의식의 확산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이 근대적 사회의식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실력 양성 운동이야. 예. 그래서 일제가 이제 국권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그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교육, 경제, 언론,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뭐 교육 같은 거 강조하면서 이런 이제 뭐냐 근대 의식이 이제 확산이 됐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1904년에 일제 항우리 개척권 요구에 반대한 봉안의 결성은 이후 현종 연구의 민간단체 설립을 촉진했고, 일제도 이에 자극받아 친일단체 일진회를 조직했다. 자, 1905년에 봉안에 이은 현종 연구에는 입헌군주의를 달성하여 국민의 민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발전의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예국개몽 운동가들은 정치, 사회단체 등을 결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를 결성하고 사립학교 설립, 언론 출판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 고취 등 국권 회복 의식을 강조했고, 자유정신과 평등정신 등 국민 계몽에 앞장섰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미디어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146페이지 보세요. 자, 근대의식 확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자, 근대의식이 확산되다. 이 내용 보면 개항 이후에 근대교육과 언론활동을 통해 양만 중시의 사회질서가 부정되는 평등의식이 확대됐으며, 근대적 민권의식도 이제 뭐냐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근대적 민권의식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옆에 있죠. 한성순보 있는 내용. 자, 개화파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비판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했다. 갑신전면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자, 인간의 종업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의 정신은 동학농민운동에 반영되어 양반 중심의 질서 타도와 노비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자, 이러한 요구는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로 이어져 근대적 평등사회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근대적 민권의식은 독립협회 활동을 빠르게 확산되는데, 독립협회는 천부인권 사상을 앞세워 신체 자유, 재산권 보장, 양성평등을 주장했고 국민 주권론에 따라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민권 의식이 성장되면서 양성평등이나 여성에 관련된 인식도 높아졌는데, 이 독립협회의 양성평등 내용이 그 옆에 있어요. 예. 요즘에 하도 여성사를 강조하는 분위기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한성 그 양반 부인 수백 명이 모여서 여권 통문을 예, 죄송합니다. 예. 여권 통문이라서 때는 그 여성도 교육을 받고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여권 통문을 이제 했던 단체가 찬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찬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찬양회.
자, 그래서 이 여권 통문도 이게 있는데 여기는 관련된 사료가 없네. 예. 그거 찾아보세요. 요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교과서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찬양회가 있고 찬양회는 또 이제 순성여학교라고 최초의 여학교를 만들었던 또 단체이기도 하죠. 예. 자, 이런 활동은 예국개몽 운동으로 이어져 민권의식이 크게 확산되었고 시민의 사회 참여도 크게 이제 활발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적 신분 의식은 이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예를 들어 갖고 그 갑오개혁 때 이제 노비제도가 폐지됐잖아요. 신분제가.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뿐이고 실제로 노비제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거는 이제 학자들 보기에 6.25 전쟁이야. 6.25 전쟁. 6.25 전쟁까지는 노비 제도도 거의 이제 암묵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양반이나 어떤 신분관념도 계속 있었다고 일제 강점기 때도. 예. 그런데 이제 6.25 제도, 이제 6.25가 6.25 제도란다. 6.25 터지면서 막 피난민이 막 생기고 이제 기존의 사회가 파괴되고 하면서 이제 신분제도와 이제 노비제도가 깔끔히 없어졌다고 해요. 예. 6.25 전쟁이 이제 우리의 큰 상처도 줬지만 이런 측면에서 말끔하게 이제 없어진 것도 예전에 적폐들, 국폐들을 없애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 그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불황민들 차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백정도 차별하고 뭐 노비도 차별하고 그런 의식들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6.25 전쟁을 또 깔끔하게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선조가 누가 노비였고 양반이고 그 따져요? 만났을 때? 안 따지죠.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간민공동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선충이 그 뭐냐면 어, 연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백정은 얼마나 무시되는가 그 내용을 볼게요. 이 조선시대 백정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백정은 이제 따로 모여 살았고 옷차림도 간홍상제까지 일반 백성과 차이가 심했다. 자, 이들은 초상을 당해도 상여를 쓸 수 없었고 견훤할 때 혼례복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금기를 어길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의 수모를 당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백정도 이제 계속 차별받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형평사 같은 조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모습이 변화했는데 잠깐 요거는 뭐 굳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의식 중에 생활 해갖고 그다음 양말, 뭐 모자, 구두, 양복, 양자 들어간 건 이제 서양에서 건너왔다는 거죠. 자, 요 단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발은 원래 처음에 강요할 때 막 안 했는데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예. 강요하면 이제 반발감이 더 크잖아요. 그다음에 식상에도 우유나 설탕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갔고 빵, 과자, 홍차, 커피인데 이 커피를 상당히 고종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단무지, 어묵, 뭐 유부 같은 거 일본 음식들 들어갔고 그다음 호떡이나 뭐 중화요리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 당시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식사하는데 예전에 따로따로 식사했죠.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거 문화도 크다는 영향을 줘서 그 당시 이제 뭐 서양식 이제 건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여기 신식 그 주택 도입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국외 이주 동포 생활 부분은 약간 요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약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했어갖고 읽고 넘어갈게요. 자, 어, 19세기 후반에 만주와 시베리아 미 개척지에서 청과 러시아의 통치력을 미치지 않아 국내 정치, 경제적, 사회적 모순을 공피했던 농민들이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서 만주 연해주 이주하게 되죠. 자, 만주 지역은 1860년대 이후 생활고에 지친 농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집단적 거주하여 교민사회를 형성하였고요. 자, 20세기에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주했다. 자,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병방 개척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러시아는 되게 땅이 크잖아요. 근데 실제 러시아 인구의 상당수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 저쪽 유럽 쪽에 몰려 있어. 예, 우락산맥 그 서쪽 지역으로. 시베리아든지 뭐 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큰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의 사회 큰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연해주를 이제 국경 조약을 통해서 얻고 나서 이 지역을 개척을 해야지 확실히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가나 극동 지역에 춥고 그래서 그 안 가니까 주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도시들 거점 도시들 건설할 때 주변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끌어다 건설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병방 개척을 위하여 한인 위주를 허용했고 토지를 제공하게 됐다. 그야 많은 동포들이 정착하면서 민족운동의 정착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할 때 이것도 계획 도시죠.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기아도 하고요, 러시아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신안촌이라는 동네가 형성돼. 신안촌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1910년대에 그 민족운동의 또 근거지가 되기도 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9세기 말에 유학생들이 주종했던 일본어로서 이주는 일제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니까 생활터전을 잃은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농민들이 일본 건너가 열악한 조건의 산업 노동자를 취업하면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가족 이민인 만주나 시베리 이주자와 달리 일본 이주자는 개별 이주가 많았고요. 자, 그래도 뭐 어렵게 살았다. 뭐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에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는 어, 노동자도 많이 이제 갔죠. 그래서 주로 하와이나 미국 서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이 갔어. 그래서 주로 한인 1세대들은 이렇게 이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되게 많고 나중에 뭐 그런 이제 미주의 여러 다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도 이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등지도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일부는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그 해외 이주민의 생활 관련된 내용들 역사 자료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여행 교과서 잠깐 펴보세요.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147페이지. 자, 그 생활 모습이 바뀌어가다 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별로 내용이 안 돼서. 자, 서양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서양인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생활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다. 자, 양반이 보급되고 양반이 된다. 양복이 보급되고 그다음 양반과 평민이 구분한 옷차림도 점차 없어지게 됐다. 서양식 연회가 열리면서 왕실과 고위 관리 사이에 커피와 케이크 같은 기호식품도 유행하였다. 자, 명동성당이나 그다음에 정동교회 같은 서양식 건물도 세워지고요. 이 명동성당은 이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딩 양식으로 세워졌죠. 예. 그리고 정동교회도 있고 가끔씩 한능검에 보면 그 구한말 때 만들어졌던 서양식 건축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나올 가능성 별로 없긴 하는데 예. 자, 그다음 서울의 거리에는 2층 집이 들어가는 등 변화가 생겼다. 근데 이러한 생활 모습은 일반 민중의 삶과 거리가 있었다. 한편 야구다든지 축구다든지 테니스 같은 근대적 운동 경기가 있었고 이러한 운동 경기는 초기에는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에 행해지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신문 광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 형성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보부상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이 보부상 조직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정리는 좀 할 필요 있어요. 요거는요. 이 정리를 예. 그래서 이 보부상 조직을 제가 여기 잠깐 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예. 예전에 그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 보부상 조직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또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나왔거든요. 예. 자, 갑오개혁 이전의 보부상 조직들이 발전 과정 오죠. 이때 보부상 조직들이 정부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많은 특혜를 줬거든요. 정부가 나가고 또 뭐냐면 조직을 또 정비해주고 그래서 정부의 후원 아래 이런 그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보상 조직과 부상 조직이라고 해서 각각 떨어져 있는 조직들을 정부가 하나로 합쳤어. 이게 이제 뭐냐면 1866년에 만든 보부청이에요. 그다음에 보부청을 이제 뭐냐면 이름을 바꿔서 다시 운영한 게 1883년에 만든 해상공국이야.
해상공급은 많이 들어봤죠? 이건 갑신전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부상 조직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죠. 뭐 상품의 판매 독점권이나 그래서 특혜를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동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생산 공국을 이제 다시 이름이 바뀐 게 뭐냐면 그 상리국이에요. 상리국. 이게 이제 갑오개혁 이전에 이 뭐냐면 보부상 조직이야. 이 보부상 조직.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그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무회의소 그도 설립하죠.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상무회의소나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상무회의소는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상무사로 이제 뭐냐면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상업 발달 방안을 의결하거나 상업과 관련된 의견을 간청에 제시하거나 간청 자문, 분규를 말썽이 나면 이제 처리하는 그 기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독립협회가 쌓았던 한국협회 이런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중앙총사회라는 조직 있죠. 원래 이 한국중앙총사회도 신현상인이 만들었지만 거기 일부 보부상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후에 이제 1910년대 보부자 조직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제소, 그다음에 상명회, 이름이 계속 바뀌네요. 명진회. 그다음에 우리가 예국계몽단체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것이 공진회예요. 자, 공진회는 이제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보부상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만든 거죠. 예. 근데 이 보부상들은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이런 단체도 만들고 상회도 만들었지만 근대적인 상인단체도 뭐냐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떤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다음은 어떤 상인들이 관련된 정부기구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상인의 활동을 옳은 것은 해상공국, 상리국, 농상문, 상무사 이런 단체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무슨 단체들이야? 보부상 조직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보부상 조직 같은 것 대표적인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부청, 해상공국, 상리국, 한국협회, 뭐 공진회 이런 단체들은 다 보부상 조직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의 형성은 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